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내년 회계년도 예산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드디어 TV와 라디오는 물론이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TM 현금 자동 인출기의 사용료가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수도관들이 너무 노후돼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진행자가 자녀를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마다 셧다운 위기에 처합니다. 백악관은 2023년 회계년도가 한 달 뒤 종료되면서 내년 회계년도 예산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임시 예산안을 먼저 편성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안을 결정하는데 국회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면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서경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의회에 임시 예산안 처리 및 일부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상하원에서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단기의 임시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조치는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협상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임시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 14억 달러, 난민 프로그램 19억 달러 등의 추가 예산 지원도 같이 요구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그 이전까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연방의회는 통상 CR이라고 불리는 임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직전 회계연도 수준에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한 뒤 연말께 본 예산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도 지난 14일 하원 공화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출에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요구 관철을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 예산안 편성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코로나 시절 부풀린 예산을 지속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정치화 제한, 국방부의 이른바 진보정책 철회 등을 임시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뒤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드디어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재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카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TV, 라디오 생중계와 사진 촬영 등 취재 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를 포기할 수 있는 조지아주 법률에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만 제출하고 오는 6일로 예정된 기소 인부 절차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직적 부패 혐의를 다루는 리코법 위반을 비롯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주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충분한 표를 찾아달라고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사건과 관련한 13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TV를 통해 재판에 출석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가솔린 자동차 시대가 이젠 전기 자동차 시대로 전환해 가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솔린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은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오동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데 1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중 20억 달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 내 제조 전환 보조금이며 100억 달러는 에너지부의 첨단 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 관련 지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바이드노믹스 하에 청정 에너지 경제 구축은 자동차 업체와 노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금 지원은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를 창출하고 기업들이 고통스러운 공장 폐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임금과 함께 같은 공장에서 재정비와 재가동, 재취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집행은 노동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 제조를 늘리려는 바이든 대통령 노력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노조의 움직임에 자동차 업체들은 노조가 없는 주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들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사용 수수료가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 번 사용료가 평균 4.73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은행들의 ATM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정크 수수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초과 인출을 하거나 잔고 부족에 대한 수수료는 내렸지만은 ATM 사용료 수수료는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서경희 아나운서입니다. 재정 전문 사이트 뱅크레이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거래은행의 네트워크 ATM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의 ATM 사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올해 전국 평균 회당 4달러 73센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고객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부과하는 평균 1달러 58센트와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며 ATM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이 청구한 3달러 15센트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ATM 수수료가 오른 것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 ATM의 금융권이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평균 3달러 15센트인 아웃 오브 네트워크 ATM 수수료는 10년 전 2달러 60센트에서 21%, 20년 전에 1달러 40센트보단 120%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객 거래은행의 ATM 수수료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달러 53센트에서 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ATM 수수료 인상은 지난해 정부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을 펼쳐오면서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은행들의 일부 수수료 인하를 촉구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올해 은행의 평균 초과 인출 수수료는 지난해 29달러 80센트에서 11% 하락한 26달러 61센트로 19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잔고 부족 수수료 역시 작년 대비 25% 감소한 19달러 94센트로 조사됐습니다. 25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는 정부의 감시망에서 비껴간 ATM 수수료를 올리는 꼼수로 수입을 늘린 것이라며 은행의 수수료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가 망명 유입자들로 만원입니다. 그런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을 유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지원 요청에 조금은 지원할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뉴욕 유입 신고 망명 신청자 6만 명 수용 장소로 공항 2곳 등 연방정보시설 11곳을 제안했습니다. 연방시설에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사용 허가를 요청했던 전 연방 해군 비행장인 브루클린의 프로이드 베넷 비행장을 비롯해서 애틀랜타 시티 공항, 국세청 건물과 예비군 훈련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아담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망명 신청자 노동 허가 승인의 가속화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지난 30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이사들과 협상을 했고 노동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망명 신청자 개인을 연방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본인이 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거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9월부터 뉴욕 주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취업 옵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노동 허가 절차를 탐색하는 동안 이들을 지원할 전문 인력팀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폴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만 명의 망명 신청자에 대한 노동 허가 승인을 가속화할 것을 연방 정부에 또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뉴욕시의 수도관들이 너무 노후돼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의 설치가 평균적으로 50년에서 70년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터목 학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수도관 총 연장 6,800마일 중 약 40%가 2차 세계대전 참전 시기인 1941년 이전에 설치가 됐고 해당 파이프의 평균 설계 수명은 50년에서 70년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낡은 상수도 파이프를 신속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면서 뉴욕시 관계자들이 수도관 노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개혁협회 담당자는 수도관이 파열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수도관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에 뉴욕시에서 400건 넘는 상수도관 파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뉴욕시가 지난 회계년도에 7억 6,900만 달러를 수도관 업그레이드에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뉴욕시 예비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보행자 도로와 빗물 하수도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자원을 재배치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 탕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초타가 많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시작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오히려 오는 10월 1일부터 남은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오늘부터 차용인들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되기 시작을 했다고 공지를 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 볼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4천만 명 이상이 총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의 빚을 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을 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3년간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 차용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출 부담이 커진 졸업 예정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빚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구인 구직 업체 핸드쉐이크가 2024년 졸업 예정자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졸업 예정자 중 절반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으며 이 중 70%는 빚이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육아를 키우는 조언 프로그램으로 유명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감금하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유타주 출신의 유명 여성 유튜버인 루비 프랭키가 자녀를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난 30일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6남매의 어머니인 프랭키는 유튜브 채널 8 패신저스에서 육아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한때 구독자 250만 명을 달성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초 채널은 유튜브에서 사라졌고 이후 가족 간 불화설 등이 돌기도 했습니다. 프랭키의 실체는 30일 오전 12세 아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며 구조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프랭키의 사업 파트너 조디 힐덴브란트의 자택에서
갇혀 있다가 창문을 넘어 탈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즉시 병원에 입원시켰고 검사 결과 아이는 밧줄로 묶인 탓에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고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힐데 브란트의 자택에서는 영양실조 상태의 10살 딸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프랭키와 힐데 브란트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를 해서 구금을 했고 현재 프랭키의 6자녀 중 성년을 제외한 미성년자 4명은 유타주 아동관리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해외 자산 통제실을 통해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러시아 단체 인텔렉트 LLC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진영은 러시아 단체 인텔렉트 LLC와 북한 제2자연과학원이 세운 위장회사 건설 프로젝트에 관여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곳으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함께 제재된 미하일로비치는 인텔렉트 LLC를 소유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지난 8월 23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시도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는 어제 뉴욕 한인회장 출마 자격을 대폭 확대하고 뉴욕주 선거법에 맞는 회장 선거 방식을 채택할 것, 또 한글과 영문 회칙 일치 등을 중심으로 한 회칙 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정회는 자격이 있는 한인은 모두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인회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규모의 확대와 선거 공탁금 제도, 한인회 경상비 책임, 공증 절차 등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회칙개정위원회는 테렌스 밥 회칙개정위원장과 이승우, 김광수, 주동환, 김성진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NYPD 부국장 카즈 도터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절 연휴 기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거나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 파악을 위해 경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단에는 드론을 이용한 감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연맹은 최근 NYPD의 드론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YPD는 지난 2021년 드론 사용을 추진했다가 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드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한인 장애인 자립지원단체인 CIDA로부터 공로상을 받습니다. CIDA는 오늘 10월 12일 오후 6시에 롱아일랜드 그레넷에 위치한 레너드 연회장에서 열리는 연례 만찬에서 존 리우 주 상원의원에게 평등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우 의원은 주 상원의회의 뉴욕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민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주류 사회 진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됩니다. CIDA는 이날 다양성을 향하여 회복력을 가지고 형평성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향후 활동 계획을 참석자들과 나눌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무덥던 여름이 가고 이젠 가을의 향기가 서서히 다가오는 날씨입니다.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늦은 밤이면은 이슬이 내려서 가을을 알린다는 백로가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는 연휴이기도 한데요. 선선해지는 가을밤 문턱에서 노동절 연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